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는 이제 봉건사회의 변화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강의로 선생님이 유럽 각국의 역사라고 해서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에스파냐, 포르투갈까지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해놨는데요.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현 교육과정에 따라서는 반드시 들어야만 한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전 강의 좀 들어주고 오면 여러분들도 편하고 저도 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한테 나쁠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유럽 각국의 역사 한번 꼭 듣고 이후에 수업을 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그리고 종교개혁 아래에 살짝 작은 주제로서 종교전쟁까지 이야기를 같이 할 겁니다. 교과서는 120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고요. 자, 그러면 서론 자르고 빠르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입니다. 자, 학습 목표 보면 르네상스의 특징과 루터와 칼뱅의 종교개혁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르네상스가 뭔지부터 봐야겠죠. 자, 르네상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디선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르네상스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두 번째 문단 같은 경우에는 모두 르네상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서 따로 넘버링을 해서 제목을 달지는 않겠습니다. 자, 르네상스라고 하는 거는 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자, 르네상스가 언어적, 그냥 일단 의미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좀 알아두시죠. 재생, 부활, 이전에 있었던 걸 다시 되살린다,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걸 다시 되살린다. 자, 그래서 고대 그리스와, 자, 볼게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를 되살려서, 자, 그러면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가 어땠는데 인간 중심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려고 하는 문예, 부흥운동, 문예적인 부분을 다시 되살리는 운동을 우리는 르네상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고대에 그리스나 로마가 있었고 시기적으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세의 여러 모습들을 살펴봤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하는 시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라고 하는 시기를. 자, 그러면 이 르네상스 당시에 이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자, 여기는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문화였어요. 근데 중세는 여러분들이 배운 거에 따르면 뭐 중심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크리스트교라고 하는 종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신중심 이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인간이라고 하는 게 어땠던 시기라고 한번 파악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억눌려 있었던 시기라고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건 뭐야? 이 고대에 있었던 이 인간 중심적인 성격을 다시 뭐 하겠다? 생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먼저 의미를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르네상스의 근본 원리는 뭐래요? 인문주의래요. 자, 여기서의 인문주의, 인문학,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당시 언어 라틴어 후마니타스라고 하는 거를 번역한 말인데요. 자, 무슨 느낌이라고 보면 되냐면 역시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인문주의 뭘까요? 인간의 본성, 인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탐구해 보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흐름을 우리가 인문주의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문주의에 따라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작품들, 이전에 있었던 고전 작품들을 수집하고 정리해서 연구하는 학문 경향이에요. 이걸 연구함으로써 뭘 하고 싶은 거야?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탐구를 해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파악한대? 인간을 어떤 존재? 개성 있는 존재다. 자, 우리가 신이나 종교에 억눌려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개성 있는 존재로 파악을 하고, 인간과 자연을 있는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인간의 욕구 있으면 그대로 드러내고요. 인간의 욕망 그대로 드러내고, 자연에 있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 그냥 그 자체를 그대로 바라보고 그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드러내려고 했던 게 르네상스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솔직했다가 억눌렸다가 다시 한번 인간과 자연에 대해서 자연스러움, 그 솔직함이라고 하는 걸 되찾아보려고 했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으로 일단 르네상스를 이해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지금 교과서에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16세기의 미술가 바사리라고 하는 사람이 고대 세계가 몰락한 이후에 쇠퇴했던 미술이, 그러니까 고대 세계 때 미술이 상당히 발전을 했었고 이후에 중세 시기에는 미술이 쇠퇴했다고 바라보는 거죠. 미술이 조토, 이 사람 이름이에요. 조토라고 하는 미술가인데요. 이 조토에 의해서 부활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때 재생이라고 하는 뜻으로 르네상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때 르네상스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이 됐었다라고 하는 게 교과서에 잠깐 토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르네상스가 지역별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볼 거고요. 시기상으로도 구분이 됩니다. 르네상스가 시작된 곳은 이탈리아고요. 그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이제 이탈리아 북쪽에 알프스 산맥이 있거든요. 그 알프스 산맥 위쪽으로, 즉 북유럽 지역으로 이 점차 이제 확장이 되어 갈 거예요. 확산이 되어 갈 건데, 그러니까 먼저 시작은 이탈리아고요. 지역적으로는 알프스 이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이탈리아 다음으로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구분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마이크 줄이 바퀴에 껴가지고. 자,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르네상스는 어디에서 시작했대요? 이것부터 기억을 해줘야겠지? 르네상스는 14세기 무렵 이탈리아에서 가장 먼저 등장을 했대요. 그러면 왜 하필 이탈리아일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첫 번째 문단에서 살펴볼 겁니다. 배경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배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두 번째 문단까지 모두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어떤 배경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얘들아,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느낌이라고 했어요? 고대의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같은 것들을 연구하면서 인간 중심의, 인간의 본성을 한번 적극적으로 연구해보고 탐구해보겠다라고 하는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탈리아 자체가 이미 어떤 곳이에요? 로마였잖아. 로마의 중심지였잖아요. 로마의 중심지. 그리고 로마 자체가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도시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이탈리아는 로마 제국의 중심지고요. 로마 그 자체예요. 그래서 고전 문화의 전통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고전으로 돌아가고자라고 하는 운동, 그런 움직임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기에 좋았던 곳이고요. 자, 두 번째, 위치적으로 이탈리아 반도 바로 오른쪽에 발칸 반도가 있고요. 그 발칸 반도가 그리스 지역이죠. 그 그리스 지역은 계속해서 어떤 나라가 있었어요? 비잔티움 제국이 있었잖아. 근데 이 비잔티움 제국이 1453년에 멸망합니다.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그러면 이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을 하면서요, 비잔티움 제국에서 여러 연구들을 하고 있었던 그런 학자들, 그리고 학자들이 연구했던 여러 저서들이라던가 이런 것들, 이런 많은 학자들이 이탈리아를 통해서 유럽 세계로 유입이 되면서 고전 문화의 연구 자체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었어요. 이게 두 번째인 거죠. 비잔티움 제국의 멸망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이탈리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들은 경제적, 정치적 그런 배경이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요거 전에 봤던 겁니다. 자, 이탈리아는 십자군 전쟁 이후에 지중해라고 하는 곳을 배경으로 다시 한번 무역이 벌어지면서 많은 표현으로 얘기를 했었죠. 뭐 원거리 무역, 원격지 무역, 지중해 무역, 동서 무역, 동방 무역,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활발한 상업 활동이 일어나면서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었어요. 특히나 여기에서 많이 얘기를 했던 도시들 어디예요? 피렌체, 피사, 베네치아 뭐 이런 도시들 어디였어요? 이탈리아 북부 도시들 돈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돈을 번 상인들, 그리고 그러한 도시국가들을 다스리고 있는 군주들은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자 문예 활동을 장려합니다. 즉, 돈 많이 번 상인들,
그리고 권위를 높이고 싶은 군주들, 이런 사람들이 그 돈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르네상스에 문예부흥 연구를 하고 있고 막 그림 그리고 있고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뒤에서 후원해주고 돈 대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탈리아의 이런 경제적 번영, 그리고 도시국가라고 하는 게 발달할 수 있었던 이런 배경 자체가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발달하기에 좋은 배경이었다는 거죠. 하나, 둘, 세 개의 지금 정리를, 배경을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시작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전 시간에 유럽 각국의 역사에서 이탈리아 부분 얘기할 때 신성로마 제국의 간섭 속에서 이탈리아는 분열이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분열 속에서 또 독립적인 자치권을 가지는 도시국가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도 하나의 그냥 연결점으로 삼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런 배경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배경들 속에서 결국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 살펴볼 거, 요거 보도록 할 거예요. 부유한 상인들과 군주들이 르네상스를 굉장히 후원해줬던 그런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피렌체라고 하는 곳에서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조력자,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매번 나오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메디치 가문이라고 하는 가문인데요. 로렌초 데 메디치라고 하는 사람의, 자, 이 메디치 가문 자체는요, 그냥 중세 신분 질서에 따르면 뭐 귀족도 아니고요, 높은 가문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로서 경제적 번영을 이끌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 부유한 상인 가문이었던 거죠. 로렌초 데 메디치는 15세기 피렌체를 지배하면서 메디치 가문의 전성기를 이끌었대요. 자, 그래서 이 메디치 가문 자체가 또 중요한 거죠. 로렌초 데 메디치. 그래서 20살의 나이에 피렌체 공화국의 지배자가 되었대요, 메디치는. 그래서 예술과 교육 분야에 큰 업적을 남겼는데 학교를 설립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 아니면 보티첼리, 레오나르도 다빈치, 굉장히 유명하죠. 보티첼리도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미켈란젤로, 유명할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들을 후원을 하면서, 자, 그럼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요런 르네상스 시기의 예술가들을 후원하면서 여러 예술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해줬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후원은 15세기의 피렌체가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중심지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중심지가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사례들도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본격적인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인문주의자인 페트라르카 이렇게 나와 버리는데, 자, 여기가 첫 번째 부분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자, 인문주의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었나라고 하는 게 요 세 번째 문단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문단에서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여러 예술 작품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인문주의자였던 페트라르카, 이 페트라르카는 어떤 최초의 근대인 뭐 이런 식으로 불리기도 하면서 이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사람으로 평가를 많이 받는데요. 페트라르카는 라틴어 문헌을 발굴하였고, 라틴어가 어디에서 쓰던 언어예요? 로마에서 쓰던 언어잖아요. 그 로마에서 쓰던 언어로 쓰여져 있는 그런 문헌들을 발굴하고, 또 요런 게 일단 여러분들 봐봐. 요런 게 이제 르네상스에서 얘기하는 재생과 부활 느낌인 거죠. 뭐예요? 자, 중세에 신에게 억눌려져 있었던 그런 인간의 감정,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구 같은 거 이제 솔직하게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서정시, 이런 것들, 시도 남기기도 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다음 보카치오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책을 남기게 되는데, 이 데카메론에서 사회가 어떻게 타락해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위선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풍자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데카메론은 내용 자체가 뭐랑도 연결이 되어 있냐면, 우리 전에 배웠던 흑사병 있잖아요. 데카메론은 이야기의 시작 자체가 흑사병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도망친 사람들이 어떤 곳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하나씩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는 방식으로 데카메론이 진행이 되는데, 흑사병과도 이제 내용이 좀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들?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은 군주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자체가 분열된 상태였잖아. 계속해서 분열이라고 하는 얘기를 사실 저번 시간에 또 유럽 각국의 역사 파트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분열된 이탈리아를 통일할 수 있는
강력한 군주가 출연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강력한 군주는 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교과서에도 군주론이 살짝 나와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지금까지도 읽히는 어떤 정치학과 관련된 고전이죠. 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한번 볼게요. 군주가 훌륭한 신앙을 갖고 교활하지 않고 성실하게, 신앙도 갖고 교활하지 않고 성실하게 사는 건 칭찬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경험으로 보면 훌륭한 신의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신의도 없고 교활하고 사람들의 두뇌를 혼란시켰던 군주들이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지금 마키아벨리는 뭘 얘기하는 거야? 이거 좋아, 좋은데 이러한 군주상도 필요하지 않을까? 강력한 군주로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군주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주란 도덕적이고 이런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신앙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비틀었어요. 비틀어서 군주가 이렇지 않더라도 자신들의 목적이라고 하는 강력한 국가를 만드는 목적을 위해서 조금 도덕적이지 않고 조금 신앙과 어긋나더라도 아주 좋은 수단이 있으면 수단도 좀 갖다 쓰고 좀 이렇게 여우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걸 종교라던가 도덕과 어떻게 분리시켰다. 정치라고 하는 걸 종교 도덕과 분리시켰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다가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또 마키아벨리가 하기도 했었구나라고 하는 걸 이 파트에서, 그래서 페트라르카, 보카치오, 마키아벨리 이런 사람들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그러면 다음 예술 파트, 아까 제목이 예술이었죠? 예술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예술 분야에서도 이제 두드러지게 되는데, 자, 대표적인 사람 이름들 한번 볼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 활동했고요. 건축에서는 르네상스 양식이 일단 발전을 했는데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이 대표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과서에도 사진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부분들은 좀 눈으로 잘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에 있는 사진을 보셔도 됩니다. 자, 볼게요. 자, 먼저 회화, 그림과 관련해서 보티첼리, 비너스의 탄생, 굉장히 유명하죠. 어떤 르네상스를 또 상징하는 그림으로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낸,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던가. 그리고 요게 이제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은 121쪽에 오른쪽에 보면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화라고 되어 있죠. 이게 시스티나 예배당의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 전체의 그림이에요. 천장을 이렇게 바라보면, 선생님도 안 가봤는데 천장을 이렇게 보면 천장 전체의 그림이 이렇게 쫙 있고요. 이걸 누가 그렸어요? 미켈란젤로 혼자 다 그렸습니다. 혼자 다 그렸어요. 아마 이러고 매달려서 그렸으니까 아마 진짜로 목 디스크가 오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인데, 이 많은 천장화 중에 상당히 유명한 그림이 여기 가운데에 있는, 교과서에도 표현이 되어 있는 천지창조인 거죠. 그래서 이 천지창조가 그림 한 장이 아니라요, 이 미켈란젤로가 혼자서 수년간 그렸던 이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 중에서 딱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봐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조각품으로서 도나텔로의 막달라 마리아라던가 또 유명하죠?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고 하는 이런 작품들도 여러분들 눈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인체, 몸 하나하나를 정말 뭔가 정말 정교하게 표현해낸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건축과 관련해가지고 아까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이 굉장히 또 르네상스 양식으로 유명하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사람들 되게 많이 있는데 여기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의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성 베드로 광장이죠. 그러니까 이 성 베드로 성당의 앞부분 광장 모습이에요. 여기 성 베드로 성당이 상당히 유명하죠. 열쇠구멍 모양으로 되어 있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오모 성당, 피렌체에 있는 두오모 성당의 모습도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1쪽에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예술들 눈으로 좀 봐두시고 유명한 예술가들도 좀 이름들 잘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었고요. 이 르네상스의 모습들이 어디로 올라갈 거냐? 어디로 올라가요? 이제 알프스 북쪽으로, 즉 이탈리아 반도를 넘어서 유럽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는 16세기에 알프스 이북으로 확산됩니다. 시기적으로도 시간이 좀 걸렸죠? 확산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우리는 122쪽으로 넘어왔고요. 자, 그래서 일단 뭘 볼 거냐면 알프스 이북 르네상스의 특징과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의 특징인 거예요.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좀 뭔가 비교되는 알프스 이북 르네상스의 특징과 이 지역의 인문주의자들의 주장,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이 지역, 알프스 이북 지역의 인문주의자들은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냐면 현실 사회와 교회를 비판하면서 초기 크리스트교로 돌아갈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와 다르게 조금 더 종교적인 느낌이 들죠.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지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자체가 고대 그리스와 로마, 즉 고대에 문화가 발달했던 그 지역들을 다시 한번 연구해보고 그 지역들의 문헌들, 고전들 연구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알프스 이북의 그 지역들은 소위 그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야만이었어요. 야만. 뭐야? 우리의 문명, 우리의 발달한 그리스나 로마의 문화가 아니라 그 이전에 막 게르만족이라던가 노르만족 이런 사람들이 살던 곳이 이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그쪽은 뭐랑 거리가 좀 있어요?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문화적 전통과 일단 지리적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좀 다가가기가 어려웠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기는 하는데요. 어찌되었든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와 달리 어디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다? 종교적인 그리고 사회 비판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 특징적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 크리스트교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에라스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에라스미스라는 사람은 우신, 어리석은 신을 예찬한다라는 뜻이에요. 우신 예찬, 이름 제목에서부터 이미 굉장히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느낌이 보이죠. 지금 교회가 너무 형식화되어 있다, 성직자들이 썩어 빠졌다, 이런 것들을 돌려서 애둘러가지고 비판하고 있는, 굉장히 이제 또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이런 작품을 남기기도 했고요. 토마스 모어, 이 사람 영국 사람이거든요. 이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은 유토피아, 굉장히 유명하죠. 유토피아 무슨 뜻이에요? 뜻 자체가 없는 땅이란 뜻이죠. 없는 땅, 뭔가 이상향 이런 것들을 그리는 건데, 자, 유토피아라고 하는 곳에서 현실 사회가 굉장히 부조리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에서도 지금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특히 이 인문주의자들의 어떤 연구 방향이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와는 확연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먼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역시 알프스 이북에서도 미술이라던가 문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미술에서는 자, 먼저 미술부터 볼까요? 미술에서는 자, 바네이크 형제가 유화기법, 뭐야? 약간 지금도 이제 유화 물감이나 이런 거 보면 이게 기름처럼 기름 성분이 있는 그런 물감을 써가지고 하는 거죠. 유화 기법을 개발을 했고, 또 브리얼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유명한데요. 이 사람은 서민 생활의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좀 확실히 이탈리아 르네상스보다는 좀 수수한 느낌이죠. 수수한 느낌. 그리고 독일 출신의 홀바이는 또 초상화라던가 아니면 이런 그리스 출신의 엘 그레코, 이런 사람들은 종교화를 주로 그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학에서는 자, 라틴어를 쓰는 중세 문학 자체가 중세 시기에 쓰여졌던 글 자체는 확실히 그 교황,
교황청에서 쓰고 어떤 이전에 크리스트교적 전통들을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그런 언어인 라틴어를 계속 썼고, 즉 문학 자체도 라틴 문학인데요. 요 시기에 요 알프스 이북 지역에서는요, 각 지역의 그 나라만의 언어를 사용해서 문학을 하는 국민 문학이라고 해요. 그 자국, 봐봐, 문화와 달리 자국어를 써가지고 자국 언어를 써서 하는 문학, 국민 문학이라고 하는 게 발달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긴 뭐 에스파냐는 알프스 이북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좀 묶어서 국민 문학이라고 하는 사례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들어봤죠?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이 쓴 돈키호테도 이 시기에 쓰여진 작품이고요. 에스파냐,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그리고 셰익스피어, 영국의 셰익스피어, 이런 사람들, 햄릿,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셰익스피어 자체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한번 좀 이렇게 끊어보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라고 하면은 여기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라기보단 이탈리아 르네상스에서 확산된 이 시기 르네상스에서 국민문학이 발달했다, 이렇게 한번 이해해봐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몇 가지 작품들 다시 또 사진으로, 그림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자, 그래서 브리얼, 아까 농민들의 모습을 그려냈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었고요. 프랑드르의 화가인 브리얼, 플랑드르 또 나오네요. 그쪽 프랑스 북쪽 지역이었죠. 브리얼이 그린 그 농부가 춤을 추는 모습들,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브리얼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요. 아까 봤던 그리스의 엘 그레코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종교적인 그림을 좀 그렸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순교자, 아우구스티누스나 성 스테파누스 이런 오르가스 백작을 매장하는 모습을 해서 이제 제목이 뭐예요?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이라고 하는 이런 작품들을 그려내고 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 1번과 자료 2번. 요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의 특징 뭐랬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 말이 꼬이지? 뭐라고 했죠? 현실 사회를 비판하고 어떤 교회를 비판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시였던 에라스미스의 우신야차,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의 일부분을 지금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요즘 교황은 가장 어려운 일들은 베드로와 바울에게 맡기고 호화로운 의식과 즐거운 일만을 찾는다. 교황은 바로 나, 우신 덕분에 우아한 생활을 하고 있다. 지금 주어가 누구야? 바로 나, 누구야? 우신, 신이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냐면 연극이나 다름없는 연극이나 다름없는 요게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뭘 비판했다 그랬어요? 교회가 굉장히 형식화되어 가고 있다. 그냥 형식 자체를 중심하지 신앙이라던가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것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이라. 연극이나 다름없는 화려한 교회 의식을 통해 축복이나 저주의 말을 하고 감시의 눈만 번쩍이면 그냥 이런 형식들만 해내면 충분히 그리스도에게 충성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교황이 진짜 가장 어려운 일들이 뭘까 한번 추측해보면 진짜 신앙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 그런 행동들, 그런 것들은 교황이 하고 있지 않고 그냥 이런 형식적인 것만 하고 그리스도에게 충성하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 한번 볼게요. 이 나라에는 왜 이렇게 많은 도둑들이 들끓는가? 그렇게 온순하고 먹이를 조금 먹던 양들이 요즘엔 지나치게 많이 먹고 또 사나워져서 과장하여 말하면 인간들까지 다 먹어치우고 있다. 그것은 비싼 양털을 얻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귀족들과 신사, 성직자인 수도원장까지도 백성들의 경작지를 빼앗아 온통 목장 울타리로 둘러싸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게 여러분들 지금 내용 자체가 확 이해가 안 갈 텐데, 요게 이제 교과서를 138쪽을 보면요, 여러분들 나중에 138쪽 나중에 할 내용인데 거기에 이제 영국의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138쪽 혹시 보고 있나요? 138쪽에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영국에서 모직물 산업이 발달을 하면서 사람들을 막 내쫓고 막 거기에다 그냥, 왜냐면 모직물 산업이 발달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양을 많이 키워야 되잖아. 양을 많이 키워서 뭔가 그 양털을 많이 얻어내야 모직물 산업에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이 농사 짓고 있었던 이런 땅들을 그냥 다 밀어버리고 뭐로 만들어요?
목장으로 만들어요. 근데 목장으로 만들어서 양을 키우려면 뭘 쳐야 돼? 울타리를 쳐야 되잖아. 그래서 그 울타리를 친다라고 해가지고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해. 인클로저가 이렇게 뭔가 가둔다 이런 느낌이잖아. 인클로저라는 그 단어 뜻 자체가. 그래서 지금 당시에 인클로저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 인클로저 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표현을, 그래서 막 양이 막 다 뜯어먹고 있다 막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래서 현실 비판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또 영국혁명 부분에서 인클로저 운동 다시 한번 얘기할 거니까요. 아, 요런 연관성도 있구나 라고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 보면 지금 122페이지에 자 거기 2번 자료 2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료 1, 자료 2를 토대로 북유럽 르네상스 요 두 개를 토대로 북유럽 르네상스의 특징을 정리해 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죠. 현실 사회와 교회를 비판한다. 특히 우신예찬 입장에서는 교회 형식화나 성직자의 타락을 비판하고 있고 토마스 모어는 현실 사회가 좀 이상하다, 부조리하다라고 하는 걸 비판하고 있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2번에다가 손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르네상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럼 이 다음 주제는 종교개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럼 종교개혁과 관련된 이야기 조금만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교개혁과 관련되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개혁인데요. 저희 이제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와 연결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이야기가 나오죠. 자, 사실 종교개혁은 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종교개혁의 시작점을 잡는 거는 아직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교과에서 다뤘던 내용만 보더라도 교회가 대분열됐을 때 아비뇽 유수 이후에 교회 대분열 이후에 콘스탄츠 공의회가 열리죠. 그 전쯤에 해가지고 뭐 위클리프라던가 후스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교회 개혁에 대한 이야기, 신앙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역시 이제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에서도 현실 사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성직자의 타락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모습들이 나오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16세기 알프스 이북에서는 교회의 부패와 성직자의 타락을 비판하면서 종교개혁의 움직임이 활발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방금 봤었던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가운데에서 큰 발단이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면벌부 판매라고 하는 겁니다. 면벌부. 자,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을 증축할 비용을 마련하고자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마련하고자 면벌부를 판매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뭐야? 이 면벌부라고 하는 걸 사면 여러분들은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에 따라서 받는 벌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은 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크리스트교의 교리까지 들어갈 것까지는 없지만요. 여러분들 이제 죄를 짓고 거기에 대한 이제 벌로서 뭐 지옥에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죄를 짓고 벌을 받을 것들을 이 면벌부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산다면 그 죄에 따른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면벌부를 판매한 거죠. 누가? 아예 제도 안에 있는 이 교회가요. 교황이 또 중심이 되어 있죠. 면벌부를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당시에 교회 개혁, 성직자의 타락, 교회의 타락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선 와, 쟤네 진짜 뭐 하는 거지? 쟤 말이 되나? 싶었겠죠.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독일의 신학 교수인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더 이상 참지 못하고요.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는 이 글을 비텐베르크 교회의 앞에다가 붙여 놓음으로써 무언가 정말 시작이 되는 느낌이 있는 거죠. 이 95개조 반박문을 발표를 해서 교황과 교회를 비판하게 됩니다. 자, 95개조 반박문 중에서 이제 몇 가지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 95개조 반박문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 제 20조 보겠습니다. 교황이 모든 벌을 면제한다고 선언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정말 모든 벌이 아니라 교황 자신이 내린 벌을 면제한다는 것뿐이다. 자, 만약에 면벌부로 벌을 면제한다면 그 벌이라는 건 정말 종교적 크리스트교의 신앙 교리적인 죄를 사해주는 게 아니라
교황이 너에게 뭔가 벌을 내렸다면 그 벌을 사해준다 이거죠. 즉 제20조는 뭐야? 면벌부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면벌부라고 하는 건 크리스트교 교리, 이 종교적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이죠.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면벌부를 삼으로써 죄를 통해서 받게 될 그 벌 있잖아요. 벌을 사함을 받는다, 없어지게 한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황 자신이 내린 벌을 면제한다. 즉 종교적으로는 뭐가 없다? 의미가 없다 라고 하는 얘기가 20조겠죠. 자, 그 다음에 36조 보겠습니다. 진실로 회개한 크리스트교도는 면벌부가 없어도 징벌이나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정말로 회개한다면 이 면벌부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20조와 36조 지금 95개조 반박문 중에서 교과서에는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면벌부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 비판에 초점을 맞춘 조항들을 좀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의 이제 나머지 것들을 보면 교황과 교회 비판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루터가 이제 1517년에 이 95개조 반박문을 발표를 하게 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루터는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 파문당합니다. 넌 이제 카톨릭 신자 아니야 라고 파문을 당하고요. 이후에 이 신성로마 제국 내부에서 이제 독일이라고 하니까 여긴 신성로마 제국이겠죠. 신성로마 제국 내부에서도 황제 당시에 황제가 이제 카를 5세인데 황제 카를 5세에 의해서 제국에서 추방령이 내려져요. 즉 루터는 이제 더 이상 이 신성로마 제국의 시민이 아니다, 국민이 아니다 라고 제국에서 추방함으로써 루터는 어떤 사람에게 암살을 당하거나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 가운데에서 이 루터의 종교개혁과 관련된 이런 취지를 이해하고 이 취지에 동의하는 그런 제후들, 자, 신성로마 제국 내부에 각 제후국들이 강력한 권한들을 가지고 있다고 유럽 각국의 역사 파트 동일 부분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강력한 힘들을 가지고 있는 그 제후 중에 일부들이 또 루터를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루터를 지지하는 제후들이 루터를 보호해 주게 되고요. 이 제후들이 요 시기쯤 해가지고 당시 이제 신성로마 제국 전체에 황제가 있다고 했죠. 방금 카를 5세 같은 이런 황제는 당시에 아주 특히 카를 5세가 완전 신실한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루터를 지지하는 제후들이 정치적 의미도 있었겠죠. 황제에게 대항한다라고 하는 정치적 의미도 있었을 것이고 루터를 지지하는 제후들이 교황과 카톨릭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신성로마 제국 황제에게 대항을 하게 됩니다. 자, 뭐예요 지금?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국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신성로마 제국 자체가 이미 그 내부에 강력한 제후국들 있잖아요. 그 제후국들에 의해서 쪼개져 나가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루터가 등장을 하면서 신성로마 제국 자체가 또 루터를 지지하는 쪽과 황제, 교황, 카톨릭 쪽을 지지하는 쪽으로 또 쪼개지는 거죠. 신성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대항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루터를 지지하는, 루터의 이런 이야기들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 동맹을 결성을 해가지고 슈말칼덴 동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일이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황제 세력과 막 전쟁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그 전쟁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 그 끝 마무리는 이거예요.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여러분들 이 루터와 관련된 독일의 종교개혁의 끝, 요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루터파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따가 한 번 해볼 거예요.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이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는 이런 라틴어 경구가 있다고 하죠. 쿠이우스 레기오, 에이우스 렐리기오라고 라틴어 문구인데요. 그의 지역, 그의 영토에, 그의 종교를 이란 뜻이에요. 뭐냐면 이 루터파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개인에게 루터파를 믿을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생겼다? 그게 아니라요. 방금 얘기했죠. 신성로마 제국에 보면 그 제후국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제후국을 다스리고 있는 영주들이 있겠죠? 제후국가들. 제후국의 영주들이 우리 제후국에서는 루터파를 믿을 거야. 또는 우리 제후국에서는 카톨릭을 믿을 거야. 이걸 선택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누가? 영주가요. 그래서 영주가 우리 제후국에선 카톨릭을 믿을 거야 라고 하면 그 영주의 제후국에서는 루터파는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난 루터파를 믿겠다 하면 딴 데로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개인의 종교의 자유가 아니에요. 이건 개인의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그 제국들 단위로 영주들이 이제 종교의 자유를 선택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종교의 자유를 선택을 할 때 선택지로 뭐가 들어간 거야? 이제 루터파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루터파가 이렇게 루터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목소리에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제후들도 있고 이러는 가운데에서 이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 아우크스부르크 화의까지 오는 이 과정 속에서 그때쯤 이미 다른 쪽에서는 또 다른 종교개혁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위스에 츠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역시 면벌부 판매를 비판을 하고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끌던 사람인데 이 츠빙글리를 계승한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들어본 적 있죠?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칼뱅은요. 성서에 나와 있지 않은 일체의 교리와 의식을 배격한다. 뭐야? 완전 성서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칼뱅의 사상에서 이 신앙 교리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예정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정설을 주장을 해서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맡은 일에 종사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게 되는데요. 칼뱅의 예정설을 먼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뱅의 예정설. 자, 모든 사람은 동일한 상태로 창조된 것이 아니며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벌이 예정되어 있대요. 자, 그러니까 뭐야? 이 예정설에 따르면 벌을 받을 사람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러므로 성경이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바에 따라 우리는 신이 영원의 섭리로서 누구를 구제하려고 원하고 또한 누구를 멸망에 이르려고 하는가를 그 영원불변의 섭리 속에 미리 정해놓았다. 뭐 해놨다? 예정해놨다. 누구를 구원할 거고 누구를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인지 예정해놨다 라고 하는 이런 예정설을 칼뱅이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칼뱅이 이 예정설을 얘기하면서 자, 그러면 어차피 구원을 받을 사람, 벌을 받을 사람 정해져 있으니까 대충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칼뱅의 주장은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너가 구원을 받을 사람임을 확신을 가지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너의 인생 속에서 근면하고 성실하고 신앙적으로도 아주 깔끔하게 맡은 일에 종사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칼뱅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장 속에서 당시에 굉장히 또 성장하고 있었던, 돈도 벌고 이러고 있었던 신흥 상공업자들 있잖아. 막 돈 벌고 성장하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상공업자들은 솔직히 생각을 해서 돈 굴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돈 굴린다, 돈을 만지고 뭔가 이윤을 추구하고 이득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전에 이제 크리스트교 가톨릭 쪽에서는 뭐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칼뱅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정설 주장을 하면서 너가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라. 너의 맡은 일에 집중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교리적으로 환영할 만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신흥 상공업자들의 환영을 받아서 여러 지역으로 확산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신흥 상공업자들 의 교리에 있어서 굉장히 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자본주의 발달에 영향을 크게 주었다. 이런 표현을 칼뱅파에게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칼뱅이 예정설을 주장했다.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루터와 별개로 종교개혁을 진행하고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우리 방금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로 다시 가볼게요. 아우크스부르크 화의가 맺어질 때 이미 유럽 전 지역에 칼뱅파도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칼뱅파도. 근데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서는 뭐만 인정됐어요? 루터파만 인정된 거죠. 그럼 칼뱅파가 인정받는 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래서 일단 칼뱅파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끊고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의 종교개혁이라던가 이런 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지금 좀 급해가지고 마음이 급했나 봐요. 제목을 안 달았네. 이제 첫 번째가 간단하죠. 루터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루터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뭘 살펴본 거였어요? 칼뱅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살펴봤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끊고 다음 지역은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영국으로 넘어갈 거예요. 영국에서도 종교개혁이 있었대. 근데 첫 번째 문단에서 영국의 종교개혁의 성격을 밝히고 있어요. 뭐라고? 영국의 종교개혁은 이전에 종교적인 신앙 아니면 교리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의 차이라던가 어떤 성서 중심으로 가자. 지금 교회가 너무 타락했다.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어떤 성격이 강했대요? 정치 경제적인 성격이 강했대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이유가 있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영국의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람, 헨리 8세라고 하는 누구? 왕이 했어요. 영국의 왕이었던 헨리 8세. 우리 전에 장미전쟁 이후에, 전에라고 하면 안 되죠. 유럽 각국의 역사 그 강의에서 헨리 7세가 즉위를 했다고 했습니다. 장미전쟁이 끝나고 이제 튜더 왕조를 시작했던 헨리 7세. 그 다음 왕이 요 헨리 8세입니다. 헨리 8세. 헨리 8세는요, 부인이 있었어요. 캐서린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잠시만요. 목이 좀 아프네요. 헨리 8세는 캐서린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3남 3녀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들 셋, 딸 셋. 근데 다들 일찍 죽어요. 그래서 딸 하나 딱 남았어요. 메리라고 하는 딸 하나만 딱 남았어요. 근데 딸에게 왕위를 물려주기가 좀 그래요. 뭐 당시에 이제 유럽의 여러 어떤 왕위 계승법이라던가 이런 거에 따랐을 때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딸 쪽으로 이렇게 왕위를 계승한다거나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헨리 8세가 근데 이제 3남 3녀를 낳고 첫 번째 부인이 캐서린이랑 같이 이제 잘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좀 많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또 아들들도 죽어서 새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이 새 아들을 낳기에는 이제 캐서린이 나이가 또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부인을 얻어서 헨리 8세가 새로운 부인을 얻어서 뭔가 아들을 더 낳아서 왕위 계승을 안정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가 교황에게 근데 카톨릭 교리에 따르면 이혼은 금지잖아요. 이혼을 요구를 해요. 이제 지금도 이제 이혼의 형태가 아니라 카톨릭에서는 혼인 무효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교황이 자신의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맞죠? 카톨릭 교리에 따르면 이혼 안 된다고 할 거 아니에요. 헨리 8세는 이혼을 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끝에 결국에 이혼이 안 된다는 게 거의 확정이 되자 헨리 8세는 수장법이라고 하는 법을 공포합니다. 뭐라고도 하냐면 딴 데서는 수장령이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수장법이라고 하는 걸 공표를 했어요. 수장법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스스로 헨리 8세가 영국 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교황과 독립된 거죠. 자, 영국 교회는 이제 교황과 독립해서 나왔고 그 영국 교회의 수장은 누구야? 헨리 8세, 나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수장이 된다라고 해서 수장법, 수장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 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자, 이혼을 허락하지 않자 나온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혼하고요. 앤이라고 하는 여자랑 결혼을 하고요. 여성과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서 나온 딸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절대왕정 시기에 배우게 될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기에도 나오긴 나와요. 여기도 엘리자베스 1세. 자, 그래서 수장법을 공포를 해서 영국 교회의 수장이 되었다. 이게 방금 얘기했던 영국의 종교개혁이 어떤 성격일까요? 정치적 성격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수도원을, 자, 이제 내가 영국 교회의 수장이 됐어요. 우리는 저 대륙에 있는 교황이 수장으로 있는 카톨릭이랑은 독립됐어요. 그래서 그 카톨릭 수도원들을 해산합니다. 그러면 수도원을 해산하면 그 수도원이 가지고 있었던 땅, 재산, 뭐 국가에서 몰수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 그리고 교회의 토지와 재산을 몰수해서 왕실 재산을 강화합니다. 이게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어떤 목적도 있는 걸까요? 경제적인 목적도 있는 거겠죠. 경제적인 목적도. 그리고 이제 헨리 8세를 이어서 엘리자베스 1세 때 요 왕은 이제 나중에 절대왕정 시기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절대왕정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자, 엘리자베스 1세는 이 수장법, 수장령이라고 하는 걸 이어서 통일법,
통일령이라고 하는 법을 반포를 해서요. 이제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아예 확립된 종교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영국 국교에서 이어진 게 여러분도 혹시 들어봤어요? 성공회라고 하는 게 지금 이거죠. 이거예요. 영국 성공회, 영국 국교회, 영국 성공회가 이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통일법이라고 할 때 뭘 통일하는 거냐? 이제 영국 국교회에 따라서 어떤 예배라던가 기도라던가 이런 의식들을 통일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통일법이라고 한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세 번째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영국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딱 한눈에 보기에도 아까 얘기했던 루터의 종교개혁과 여기에서 칼뱅의 종교개혁과는 확연히 느낌이 좀 다르죠. 그래서 헨리 8세가 수장령을 공포를 해서 스스로 영국교회 수장이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좀 왕실 재산을 강화하는 목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를 이어서 엘리자베스 1세가 통일법을 반포를 해서 영국 국교회를 확립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까지. 그래서 영국의 종교개혁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지금 가톨릭에서 여기저기 떨어져 나오고 있죠. 막 떨어져 나오고 있고요. 지금 가톨릭은 엄청난 대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루터파, 막 칼뱅파, 막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지도가 123쪽에 나와 있는 지도죠. 자, 그래서 지금 먼저 보면 요 빨간색 화살표가 이 비텐베르크라는 지역, 비텐베르크 성에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다고 했죠. 그래서 루터파는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나라도 또 등장을 했는데, 요건 이제 또 신성로마 제국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절대왕정 시기에 가서요. 자, 그 다음에 요 스위스 제네바, 여기에서 이제 칼뱅파가 퍼져나가게 되는데, 칼뱅파가 여기저기로 또 많이 퍼져나가고 있죠. 많이 퍼져나가고 있고. 칼뱅파가 퍼져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눈여겨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칼뱅파를 믿는 사람들을 각 국가마다 좀 다른 이름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요쪽 네덜란드 쪽에서는 칼뱅파를 믿는 사람들을 고이센이라고 불렀었고, 프랑스 쪽에서는 위그노라고 불렀었어요. 여기는 들어본 적 있어요?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 청교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칼뱅파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파라고 불렀다고 하죠. 그래서 특히나 이 위그노와 청교도 같은 경우에는 또 앞으로도 몇 번 더 등장하게 될 용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칼뱅파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용어를 좀 가지고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봐봐. 빨간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사람들이 법례에 따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테스탄트라고 되어 있죠. 무슨 뜻이냐면 저항하는 사람들 이란 뜻이에요. 저항, 항의하는 자들 이런 뜻이거든요. 항의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기존의 카톨릭과 반대된 카톨릭에 저항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루터라던가 칼뱅파 이런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는데, 지금 빨간색 프로테스탄트의 영역을 봐봐요. 카톨릭이 엄청나게 위기감을 느낄만 하죠. 지금 카톨릭이 엄청나게 또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또 다른 곳에서 가지고 온 지도인데, 여기에 보면은 몇 가지 정보들이 더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비텐베르크의 루터 95개조 반박문이 발표가 됐고, 요 아우크스부르크에서 결국에 아우크스부르크 화의가 체결이 되면서 루터파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영국에서는 헨리 8세가 수장법을 발표를 하고, 이어서 엘리자베스 1세가 통일법을 반포하면서 영국의 종교개혁과 관련된 정보도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자, 스위스 제네바에서 칼뱅이 이제 또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종교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잘 퍼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로 이 구텐베르크가 활판 인쇄술을 발명을 하면서 이 성경을 좀 더 빠르고 조금 더 이전보다 값싸게, 이전에 다 손으로 썼어야 되죠. 좀 더 값싸게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또 종교개혁의 하나의 또 중요한 확산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또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또 낭트 칙령, 베스트팔렌 조약 이런 조약들이 있죠. 이런 조약들은 왜 나오게 되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4쪽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대응과 종교 전쟁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제목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카톨릭은 루터파와 칼뱅파, 영국의 종교개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카톨릭 자체가 대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들의 대응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자, 다음 종교전쟁은 왜 발생할까요? 이것도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루터파, 칼뱅파, 그리고 카톨릭 막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들이 서로 분열된 상태에서 안정되기 전까지 끊임없이 전쟁이 발생하는 것. 이 종교의 대립 때문에 발생하는 전쟁, 종교 전쟁이 또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124쪽의 첫 번째 문단을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 부분이 뭐 빨간색 말고 흰색으로 쓸게요. 자, 첫 번째 부분이 카톨릭이라고 할게요. 가톨릭 교회의 대응입니다. 이 가톨릭 교회의 대응이 이 두 번째 문단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16세기 종교개혁 운동이 퍼지자 위기의식을 느낀 로마 카톨릭 교회는 계속해서 위기의식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우리도 한번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리엔트 공의회라고 하는 공의회를 엽니다. 트리엔트에서 이제 공의회를 열어요. 종교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이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몇 가지 사항들, 여러 가지 사항들, 이게 트리엔트 공의회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이어지거든요. 1545년부터 1563년까지 한 3차례 정도에 걸쳐가지고 계속 이어져요. 그걸 다 묶어서 우리가 트리엔트 공의회라고 부르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교황의 권위, 교리 재확인합니다. 자, 우리 가톨릭 교회의 수장이잖아요. 그 교황의 권위와 그리고 카톨릭의 교리들을 재확인합니다. 왜냐하면 루터파나 칼뱅파들은 교리 부분을 또 공격을 하면서 들어온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의 교리를 재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썩어 빠졌다, 교회의 폐단, 성직자 타락 이런 문제들도 계속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폐단을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교회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또 종교재판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종교재판소를 설치해서 이 카톨릭의 교리에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쳐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하게 되고, 또 한편 자, 카톨릭에 따라서 이 교리에 맞지 않는 책들 이런 것들 읽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금서 목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금서 목록을 작성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트리엔트 공의회 또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공의회는 엔간하면 다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런 식으로 트리엔트 공의회를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한편 다른 방식의 대응도 있는데요. 하나는 에스파냐에 있었던 로욜라라고 하는 사람이 요 카톨릭 계열에서 예수회라고 하는 걸 설립을 합니다. 예수회라고 하는 걸 설립을 해서요, 유럽 각지에다가 수도원과 학교를 설립을 해서 여러분 카톨릭의 교세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카톨릭 말고 신교라고 해볼게요. 신교. 이게 카톨릭이 원래부터 있었던 거니까 옛날 거 구교라고 한다면, 루터파나 칼뱅파 같은 신교들이 막 퍼지고 있잖아. 그래서 이 예수회는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구교, 카톨릭의 세력을 다시 한번 퍼뜨려 보려고 만든 게 예수회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유럽 각지에 수도원과 학교를 설립을 하고요. 또 카톨릭의 교리 체계를 옹호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예수회가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이런 데에 널리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 활동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아시아 파트에서요, 한 16세기 언저리부터 막 선교사들이 온다 이런 얘기들 한 적 있죠. 우리나라 한국사에서도 선교사들이 온다. 그리고 막 동아시아, 중국에서도 선교사들이 온다라고 하면 웬간하면 다 예수의 선교사입니다. 예수의 선교사라고 보시면 돼요. 카톨릭 쪽에 예수의 선교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카톨릭 교회가 새로운 어떤 루터파나 칼뱅파의 확산에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종교전쟁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 종교전쟁이고요. 이 종교전쟁 주제가 다시 네 번째 문단까지 이어집니다. 자, 종교개혁으로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용어들을 다시 한번 싹 정리를 해보자면, 자, 카톨릭에 반대하면서 일어난 루터파, 칼뱅파 등등 새로 나타난
사람들을 신교라고, 새로 나타났다라고 해서 신교라고 하고요. 이들을 묶어서 뭐라고도 부른다. 아까 지도에서 봤죠?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 항의하는 사람들이라고도 부른다라고 했고요. 한편 원래부터 있었던 구교, 이들이 어디예요?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신교와 카톨릭의 구교의 대립이 격화가 되면서 전쟁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까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자, 몇 가지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 에스파냐에서의 상황이 있어요. 당시에 여러분들 요걸 좀 써놓으면 나중에 절대왕정 시기에도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당시에 에스파냐의 왕이 누구였냐? 펠리페 2세라는 사람입니다. 펠리페 2세. 절대왕정 시기에 다루게 되는 절대왕정 주제에서 다루게 되는 왕이기도 한데요. 요 펠리페 2세는 또 아주 독실한 카톨릭 신자입니다. 구교 신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파냐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나라들에게, 그러니까 영역 전체에 카톨릭을 강요하고요. 신교도를 탄압하고 이런 정책들을 펼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배를 받던, 특히 그 저항이 가장 극심했던 데가 네덜란드 지역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신교도들이 에스파냐가, 당시 펠리페 2세가 카톨릭 강화 정책을 계속해서 펼치면서 신교도들을 탄압하니까 반발해서 네덜란드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독립을 달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가 이때 독립국가가 됩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그 다음 에스파냐의 상황은 이렇고요. 또 프랑스도 있네요. 여러분들 프랑스에서 칼뱅파를 부르는 이름이 뭐라고 했죠? 위그노라고 했죠. 자, 신교와 구교의 갈등으로 무슨 전쟁이 발생했다? 위그노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발생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신교의 구교의 갈등으로 위그노 전쟁이 또 이제 프랑스에서는 발생을 하고요. 이게 이제 앙리 4세라고 하는 왕 때 낭트 칙령, 색깔을 좀 통일을 할게요. 선생님이 색깔을 마구잡이로 쓰다 보니까 낭트 칙령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낭트 칙령의 내용에 따르면 뭐예요? 위그노, 신교도들에게 제한된 지역, 자, 전체 지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전체에서 위그노들은 막 다 믿을 수 있다, 이건 아닌데요. 낭트 칙령으로 어쨌든 제한된 지역에서라도 위그노들은 예배의 자유가 허용이 됩니다. 자, 어쨌든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던 네덜란드에서 독립이 달성이 됐고요. 여기 이제 신교 지역이었거든요. 신교 지역.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신교도들이 또 구교와의 갈등을 통해서 위그노 전쟁이 발생을 했고, 결국 낭트 칙령으로 또 일부 예배의 자유를 허용받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종교 전쟁 중에서 가장 커다랗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전쟁이 바로 이 30년 전쟁입니다. 이름부터가 30년이나 지속이 됐다. 독일 신성로마 제국에서 발생을 했던 게 이 30년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년 전쟁의 시작 자체는요, 이제 페르디난트 2세라고 하는, 당시 이제 아직은 신성로마 제국 황제가 되지는 않았으나 이제 곧 황제가 될 사람이었는데, 이 페르디난트 2세가 신성로마 제국 전체에 대해서, 아까 사실 에스파냐랑 거의 비슷해요. 신성로마 제국 전체에 대해서 카톨릭 강화 정책을 펼칩니다. 신교도를 탄압을 하고요. 그러자 그 신성로마 제국 내부에 제후 국가들 있잖아요. 그 제후 국가들이 상당히 독립적이었다고 했죠. 그 제후 국가들 중에서 이 신교 쪽인 제후 국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신교 측이었던 제후 국가들이 그 신성로마 제국 황제의 왜 이렇게 말이 꼬이죠? 다시 한번. 신성로마 제국 황제가 전체에 대해서 카톨릭 강화 정책을 펼치자 신교 측 제후 국가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키고요. 그러면 그게 신성로마 제국 내부에서 일어난 전쟁이죠. 그런데 신성로마 제국 내부에서 발생한 전쟁에 다른 나라들이 껴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 봐봐요. 신교와 구교의 갈등에서 시작된 종교 전쟁이에요. 에스파냐랑 비슷합니다. 다시 한번, 나라 전체에 카톨릭 강화 정책을 펼치자 신교 측 제후 국가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신성로마 제국 내부 전쟁이잖아. 그런데 시작된 종교 전쟁이었으나 유럽의 주요 왕가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가담해서 국제전쟁으로 확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 봐봐요, 여러분들. 자, 신성 로마 제국의 이쪽이 이제 황제 쪽이에요. 그러면 이쪽이 어떤 쪽이겠어? 종교적으로는 구교 쪽이겠죠. 그리고 여러
신교 쪽 제후 국가들이 이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주변 다른 나라들이 잘 이렇게 각을 보니까 얘네를 도와줘서 얘네랑 싸워서 얘네가 만약에 지게 되면 이 신성 로마 제국 쪽에 영토를 자기들이 좀 뜯어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영토. 자기들이 영토를 좀 더 뜯어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지. 그래서 막 덴마크, 프랑스 막 이런 나라들이 이 신교 쪽 제후 국가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국제전쟁까지 커지게 되는 거죠. 국제전쟁까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0년 전쟁이 국제전쟁으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길어지게 됐고요. 이 30년 전쟁의 결과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베스트팔렌 조약. 이 조약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어쨌든 종교적으로는 제후에게 칼뱅파도 선택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봐봐요. 그러면 아까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의 내용에 따르면 루터파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죠? 그러면 베스트팔렌 조약에서는 칼뱅파도 거기에 더해진 거예요.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30년 전쟁에 따라서 베스트팔렌 조약이 이어졌고, 프랑스에서 위구노 전쟁에 따라 낭트 칙령이 이어졌고, 에스파냐에선 구교, 즉 카톨릭 강화 정책에 따라서 네덜란드가 반발을 일으키면서 네덜란드가 독립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들을 원사료, 구체적인 자료로 좀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1번. 아까 봤던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의 내용이네요. 자, 각 영방 제후는, 이게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의 핵심 내용입니다. 각 영방 제후는 종교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여러분들, 이 영방 제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었던 제후 국가들의 영주들 얘기하는 겁니다. 제국의 영주들, 영방제후,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영방제후는 종교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그럼 여기에다가 하나만 선생님이 써놔볼게요. 개인의 자유예요? 아니에요? 개인의 종교의 자유가 아니에요. 영방제후가 우리 제후국에서는 이 종교를 믿을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선택권에 뭐가 들어간 거야? 루터파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영주의 종교에 따라, 그래서 여기 아예 직설적으로 써있잖아요. 영주가 선택한 종교에 따라 영민, 뭐예요? 그 제후국에 사는 사람들의 종교가 결정된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원칙은 누구에게 적용된다? 이 원칙은 루터파에게만 적용이 된다. 그 밖의 신교, 즉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당시에 막 증가하고 있었던 누구? 이 기억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칼뱅파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칼뱅파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루터파에게만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 1552년까지 신교들이 점거한 교회 재산은 신교의 기득권으로 인정이 된다. 그때까지 이제 신교가 어떤 교회 재산을 점령해 놓은 게 있으면 그때까지 거는 신교가 가지고 가게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만약 대주교, 주교 및 수도원장 등 고위 선지자 가운데 루터파로 바꾸는 경우에는 영지를 포기하고 가톨릭 교회의 관할에 맡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요 1, 2번이 일단 핵심적인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베스트팔렌 조약 1번. 이거는 루터파와 동등한 특권을 가진다. 기억에 뭐가 들어간다고 했었죠? 기억에 칼뱅파. 이게 일단 베스트팔렌 조약을 종교전쟁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결과인 거죠. 칼뱅파는 루터파와 동등한 특권을 가진다. 뭐 교회 재산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자, 3번.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재판소에서 루터파와 역시 여기도 칼뱅파가 들어가는 거죠. 칼뱅파는 같은 수의 재판관을 두고 재판을 주관한다. 즉 루터파와 칼뱅파를 동등하게 인정하겠다라는 게 3번에서도 또 보이는 거죠. 3번에서도. 자, 4번. 이 얘기가 여러분들 나오잖아요. 각 제후는 자기가 다스리는 제후국가 내에서, 그게 영내가 그 뜻이에요. 각 제후는 그 신성로마 제국 제후들 얘기하는 거야. 신성로마 제국의 각 제후는 자기의 제후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독립 주권을 행사한다.
여러분들 신성 로마 제국의 제후들 있잖아. 신성 로마 제국의 제후들은 사실상 지금까지 굉장히 독립적이고 강력한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있었죠.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 별개로. 황제의 힘 자체가 그렇게 엄청 강력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스트팔렌 조약에 따라서 4번에 뭐래? 아예 조약문에 박혀 있어요. 뭐? 제후는 제후국가에서 독립주권을 행사한다. 뭐예요? 사실상 제후국가가 뭐가 된 거예요? 독립국가가 된 거예요. 신성로마 제국 자체가 거의 의미가 없어진 거죠, 이제. 이 4번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게 이름은 있지만 아예 거의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왜? 제후국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주권을 가진 아예 독립국가가 된 거니까, 거의.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요 4번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어려울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아마 유럽 각국의 역사를 안 들었으면 진짜 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좀 듣고 와주세요. 진짜로. 요런 거를 설명할 때 편하려고 여러분들도 편하라고 그 영상을 찍은 거니까요. 여기 교과서를 보면요. 절대왕정 파트에 가면 133쪽에 가보시면 갑자기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고요.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고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와요. 자, 이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은 모두 신성 로마 제국 내부에 있는 어떤 일종의 제후국이었어요. 특히나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이 오스트리아의 근거지를 가지고 있는 합스부르크 왕가라고 하는 왕조거든요. 합스부르크 왕조. 그 합스부르크 왕조가 오스트리아에 위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봐봐. 신성 로마 제국 황제라고 하는 자리 자체가 이제 의미가 거의 없어졌죠. 왜? 제후국들이 하나하나 독립주권을 가지고 있잖아. 독립국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라는 자리를 이름으로나마 가지고 있는 그 합스부르크 왕가는 원래 자기의 그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그냥 이 오스트리아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에.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독립적으로 133쪽의 교과서에 등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냥 이제 거의 의미가 없어진 이 울타리 내에서 갑자기 세력이 커지게 되는 제후국가예요. 이제 나중에는 제후국가, 처음에 시작은 제후국가로서 프로이센 공국으로 시작을 하는데 나중엔 왕국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프로이센 왕국이 되고요. 점차 세력이 커져 나가다가 이 프로이센이 나중에 결국에 독일 전체를 통일하는 주인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나라가 133쪽에 갑자기 등장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야? 베스트팔렌 조약의 이 조항. 뭐야? 각 제후는 자기 제후국, 자기 영내에서 실질적으로 독립주권을 행사하는 독립국가다라고 하는 게 4번에 박히면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이 아니에요. 이거 확실히 어려운 개념인데요. 왜 갑자기 뭐가 갑툭튀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튀어나온다, 그냥 외워야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어렵긴 해도 좀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에서 계속 저번에 유럽 각국의 역사 설명도 넣는 거고 이 설명도 하는 거니까요. 요거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프랑스는 여기에 여러 지역을 차지한다. 왜? 얘들아, 프랑스가 왜 참여했을까? 이 땅 먹으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국제전쟁이 된 거지. 땅 좀 이렇게 뜯어 먹으려고 전쟁 과정에서. 그 다음에 자, 스위스는 신성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된대요. 근데 여러분들 에스파냐로부터 독립했던 나라 어디였죠? 네덜란드였죠. 니은은 네덜란드입니다. 자, 아까 독립했다며. 그 네덜란드의 독립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게 이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게. 그래서 에스파냐로부터 네덜란드가 이때 스위스도 독립을 하네요. 신성 로마 제국으로부터 스위스가 독립했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라는 내용도 베스트팔렌 조약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베스트팔렌 조약이 역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조약이에요. 여기에는 좀 가볍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 교육과정 상에서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상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가져가야 될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종교전쟁이라고 봤을 때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우리 교육과정 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가져가 줘야 되는 건 뭘까요?
칼뱅파가 루터파와 동등하게 인정받았다는 게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걸 이해하고 나머지는 흐름상에서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 줘야 되는 거. 물론 네덜란드는 좀 기억을 해줘야겠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이 좀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이 부분 한번 잘 돌려보세요. 그리고 꼭 이제 거의 뭐 광고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전에 찍어놨던 유럽 각국의 역사 꼭 듣고 오세요. 듣고 오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부분을 안 듣는 것보단 확실히 이해가 될 겁니다. 꼭 듣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도 길어졌는데요. 모두 수고 많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드디어 유럽은 전 세계를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게 됩니다. 신학로 개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